그 489페이지 보시면 이제 오늘의 그 제함 채무자의 지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489페이지죠. 예. 그 4번입니다. 일단은 앞에 왔던 압류와 같아요. 그래서 그 판례 그 제함 채무자가 추심의 소송을 할 때 그때 이제 소송을 당한 거죠. 당했을 때 집행채권, 이 집행채권의 존재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죠. 왜냐하면 집행채권은 누구 거예요? 그거는 압류권자 거니까 다른 사람 걸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2001년 판례 금전 채무의 건에 대해서 그 압류 추심이 들어왔어요. 그럴 때 채무자가 제함 채무자에 대해서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 동시에 쪽에 지금 요거죠. 이 두 사이에 그 A하고 B 사이에 들어오면 요 B, C 사이에는 서로 동시에 주장할 수 있죠. 하는 것이고요. 가볍게 보고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5번에 추심한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할까라는 얘기인데, 돈을 받았으면요, 받은 만큼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심 신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1번에 추심 채권자의 추심 신고 의무. 추심 신고 의무는 추심 명령의 대상인 예컨대 내가 1,000만 원 청구했는데 일부 받은 100만 원에도 얼마든 그 추심 명령에 의해서 일부만을 받았어요. 그렇더라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컨대 계속적 수입이라고 그럴 경우에는요, 매 추심 시마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해놓으면은 이 신고를 해놓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배당 요구는 허용할 수 없다. 얘기는 뭡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해도 걔한테 줄 필요 없죠. 그죠? 따라서 추심 신고할 때까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의 배당 요구가 없게 되면요, 그 받은 만큼 자기가 독점적으로 돈을 다 갖는 거죠. 만족을 얻는 것이죠. 나번에 제함 채무자가 그 추심 명령에 의해서 앞서 그 추심 명령에 의해서 추심에 이제 응하지 않으면 추심 채권자가 제함 채무자를 피고로 추심 해소를 해줘 합니다. 그랬을 때 그때 그 판결문을 받죠. 거기서 얻어낸 집행 권한이 있으면요, 바로 그거 가지고 제함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합니다. 이렇게 집행 받은 것도 그 받은 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추심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돈 받을 때 항상 신고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A가 이제 추심을 했을 때 이 추심 신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A뿐만 아니라 그 A2가 또 압류가 되어 있고 또 A3가 이렇게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여기서 7천만 원을 줬어. 그러면요, 이때는 이 사람이 혼자 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심 신고해서 이 셋이서 논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추심 신고한 사람은 이 자기가 신고할 때까지 아무도 안 들어왔으면 다 갔는데 이 추심 신고할 때까지 돈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 사람이 7천만 원을 공탁을 해서 셋이서 안분해서 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2번에 있는 추심 채권자의 공탁 의무라는 거하고 사유 신고예요. 그래서 채권자가 그 신고하기 전에 다른 압류나 가압류가 그 배당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그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을 하고 사유 신고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일반인들은 잘 안 하죠. 이미 돈이 들어왔는데 내가 뭐하러 해? 그래서 보통 안 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안 하면 뭐죠? 그 손해배상을 또 당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판례도 볼까요? 공탁이라든지 그 사유신고, 여기서 사유신고란 말은 뭐죠? 이런 압류, 이런 가압류, 배당 요구 들어왔다는 그런 거 쓰는 거죠. 이런 이 공탁과 사유신고를 부담하는 채권자가
추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체 없이 공탁과 사유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안 하면요. 추심한 거 7천만 원 플러스 너무 늦게 한 거 지연손해있죠. 그거를 손해금까지도 추가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법으로 이렇게 손해배상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그러면 그렇게 추심을 마쳤음에도 지체 없이 공탁하지 않았을 때는 그로 인해서 손해배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암 참여자로 또 추심금을 받았어요. 예컨대 5월 7일 날. 그러면 받은 다음에 사유 신고를 보통 다음 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상당한 기간을 지나겠죠. 그래서 보통 그때 실제 추심을 공탁하는 기간에 대해서 지체했다면 민법상 몇 프로입니까? 5%. 그 법정 지연에 대한 그 금원을 지출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바로는 아니고 상당 기간 동안에 뭐 하여튼 뭐 일주일이나 2주 정도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기가 돈을 가져가서 보통 안 내놓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얘한테 또 달라 그래야죠. 그죠? 그래서 거기 만약에 나번에 이 추심 채권자가 7천만 원 받아가지고 공탁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야 공탁해. 그 공탁해라는 소송, 그걸 우리는 공탁 이행의 소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A1, A2, A3가 A1에 대해서 뭐예요? 공탁 이행의 소인데 이 공탁 이행의 소를요. 요거를 우리가 요것도 이름이 공탁을 하라는 청구인데 요 소송 이름이 추심의 소예요.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소송을. 그래서, 볼까요? 그 나번에, 압류 추심에 대해서 불구하고 추심을 완료한 자가 공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때 경합채권자는 추심 채권자 상대로 공탁을 하고 사유신고하라는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보통 조문에는 추심의 소인데, 실상은 뭐죠? 공탁 이행 소송입니다. 2009년도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배웠죠. 그래서 제암 채무자를 상대로 이번에는 우리가 공탁을 하라는 방식으로 추심의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한 채권자가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자 보세요. 이거는 얘한테 하는 거예요. 얘한테. 자 A1이 7천만 원 했어요. 그럼 A2가 또 압류, 그럼 A3가 여기 압류 들어왔어. 그리고 또 A4가 배당료가 들어왔어. 자, 그러면, 자, A4는 참 괴로워. 왜냐면 자꾸 압류가 들어오면요, 자꾸 받는 금액이 줄어들잖아. 그죠? 뭐 이게 4명일 때 하고 벌써 40명일 때가 다른 거 아니야. 그래서 빨리 얘가 돈을 주거나 아니면 빨리 공탁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때는요, 이때 A4가 얘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요. 뭐라고? 공탁하라고. 그래서 공탁하라는 청구를 합니다. 그래도 공탁을 안 해요. 안 하는 바람에 자꾸 들어와.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얘가 공탁하라는 소송을 해요. 누구한테? 얘한테. 왜냐면 공탁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암 채무자의 방법으로 야 공탁을 해. 공탁의 방식으로 해라는 추심의 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승소했어요. 승소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판결문을 가져가서 제암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바로 또 압류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 사람의 통장을 압류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판결문을 가지고 제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심에서라는 것은 얘가 이렇게 하는 경우, 이렇게 하는 경우, 이렇게 하는 경우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판결이 나오니까 어떻게 물어보는 걸 봐야 돼요. 그냥 무조건 하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이런 경우가 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추심을 공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원에서는요, 이렇게 공탁하면요, 한 2, 3개월 후에 채권 배당일이 잡혀요. 그래서 그때 배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3번에 공탁을 하거나 추임 채권자 받아서 공탁하거나 하실 때는 배당 절차인데 이것도 한 2, 3개월 지나야 되니까 좀 짜증나죠. 그죠? 그러면 일단은 그 돈을 받았어요. 받았으면 당연히 뭐예요? 이제 효과는 뭐죠? 여기 요 피압류 채권은 소멸된 거죠. 갚았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피압류 채권은 소멸됐다.
그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함 채무자로부터 압류한 채권을 추심하면요. 그 범위 내에서 그 압류된 채권은 갚았으니까 소멸되는 겁니다. 따라서 제함 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우리가 변제를 대항할 수 있다. 그죠? 예. 갚았다라고. 물론 이제 압류가 압류 때는 제함 채무자는 공탁을 청구를 할 수도 있는데 청구를 안 해도 또 갚을 수 있죠. 또 두 번째, 추심 채권자의 그 집행 채권 소멸의 범위는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채권자가 경합이 없으면요, 추심을 받은 그 A와는 7천만 원을 받으면서 자기의 집행 채권이 소멸합니다. 이 경우에 추심한 금액으로서 집행 채권을 변제하고 혹 만약에 더 받은 게 있으면요, 돌려주면 돼요. 반환하면 됩니다. 그죠? 그럼 2번 보세요. 3번에 만약에 반면에 채권자가 돈을 받아가지고 추심 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사람이 압류, 가압류가 배당료가 들어오면요. 그때 배웠죠. 그 배당받을 채권자가 공탁을 청구합니다. 이때 공탁을 청구라는 것은 뭐죠? 누구한테? C한테 너 공탁을 하라는 청구라는 것은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함 채무자가 그때 공탁을 하거나 아니면 또 추심 채권자가 받은 금액을 공탁을 해서 배당 절차 가는데 배당 절차 갑니다. 물론 이때 배당에서는 실제 자기가 배당받은 만큼만 소멸되죠. 내가 7천만 원이라도 2천만 원 받았다면 2천만 원만큼만 요게 소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판례도 압류가 여러 명이 경합됐을 때는 제함 채무자가 추심을 받아서 걔한테 그죠? 추심한 채권자에게 그죠? 추심권자에게 돈을 갚으면 변제했다면 그 채권자의 집행 채권은 소멸을 합니다. 물론 자기가 받을 만큼 소멸을 합니다. 물론 다음 페이지에 그 소멸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 내가 7천만 원 청구했더라도 실제 배당 받은 금액이 4천만 원이야. 그러면 배당에서 실제로 배당 받은 만큼만 그 집행 채권을 소멸하고 나머지 못 받은 3천만 원 또 살아남는 것이지 다 소멸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혼자 가지려고 했다가 이게 같이 나가지니까 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005년도 또 이럴 때 판례가 나왔는데, 이렇게 이 동일한 그 암유채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A1, A2가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예를 들어 보세요. 여기까지가 들어왔는데, 이 A5라는 사람은요, 보세요. 그런데 A1부터 A4까지는 7월 달에 다 압류했어요. 그래서 7월 30일 날 C가 돈을 줬어요. 그러면 받았어. 그럼 여기까지 들어온 사람까지만 돈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8월 2일 날 들어왔어. A5가 못 받는 거죠? 못 받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판례가 이미 추심 채권자의 따옴표 친 거. 추심이 다 끝났어. 추심이 종료한 후에 그 뒤늦게 도달됐다면 그 사람은 아쉽지만 그 압류는 추심금에 미치지 않죠. 그죠? 못 받는 거죠. 따라서 거기 맨 밑에 보듯이 그 늦게 들어왔다면은 그 압류 효력은 미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3번에 이제 추심을 돈을 받았으면 추심을 취하서는 써줍니다. 써주죠. 그래서 물론 이제 추심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추심 명령에 받은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때 포기라는 것은 추심만 포기하는 것이지 원래 채권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채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추심만 포기하는 거야. 또 이 양의 추심뿐만 아니라 압류 자체 포기하실 때는 그 압류 신청을 취하면 됩니다. 내가 압류하고 보니까 얘가 또 파산했대. 그러면 추심하면 뭐래? 그래서 추심을 포기하고 판결을 받아가지고 다시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추심을 포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압류권자가 추심 명령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돈이 있어. 다시 또 똑같은 채권에 대해서 그 전부 명령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전부 명령에 의해서 그 채권은 완전히 걔한테 넘어갑니다. 넘어버리기 때문에 앞에 있던 추심 명령은 더 이상 소멸되고 당연히 소멸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별도로 포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법무사는 할 거 없어요. 내가 압류 추심한 다음에
전부였어. 그러면요. 추심 포기해주세요. 추심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소명된 건데 뭐 포기해. 그죠? 그 다음에 나번에 물론 추심의 포기라든지 이런 취하란 전부 다 법원에 포기서를 내야 되는 것이고 내면 다 송달을 해주는 것이고 만약에 이 양의 추심 채권자가 추심금에 소송해서 7천만 원 청구했다가 다른 데서 받아가지고 자기가 4천만 원을 준 경우가 있어요. 줄어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청구 금액을 감축을 합니다. 이건 내가 감축이지 포기는 아니에요. 포기는 다 안 받는 것이고 감축은 일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건 포기라고 볼 수 없다. 물론 이제 추심에 소송을 한 다음에 돈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추심 포기서를 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심을 포기하면 그 소송은 이제 A가 아니라 이 채무자한테로 넘어갑니다. 채무자에게 복귀합니다. 4번에 이 추심 명령을 받은 사람이 돈을 받았으면 추심을 포기하고 뭐 해야 돼요? 판결문을 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같이 추심을 포기한 다음에 그 판결문을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집행법원에다가 서류를 낼 때 앞서 했던 추심 포기서라든지 그 압류 해제서라든지 그걸 내면 되는 것이지 꼭 뭐 제함 채무자가 돈을 안 줬다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시의 동의서 필요 없습니다. 그죠? 보통 실무상은 취하서라고 그러지만 실무상은 채권 압류 취하 및 집행 해제 신청서를 내는 것으로서 돈 받으면 이거 법무사가 써주는 거예요. 해제를.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추심은 끝났고요. 이제 전면형입니다. 이 앞서 그 전면형은요, 이 추심과 달리 뭐죠? 이 B 씨의 채권이 얘한테는 넘어가 버려. 완전히. 전부란 것은 이제 이전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한테 넘어가니까 이제 채권은 자 첫째는 채권이 B 씨의 채권이 이제 채권이 누구한테 가요? A한테 가니까 채권자가 이제 B가 아니고 C한테 갔을 때 이제 채권자가 A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채권자가 A가 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 이걸 이제 이전이라고 그래요. 이전이요. 권리가 이전된다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B는 A에 대해서 돈을 갚은 거를 봐요. 이 돈을 줘버리니까 이제 B는 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B는 채무가 소멸돼요. 그 효력은 채무가 소멸돼요. 그러니까 다시 A는 B한테 달랠 수 없습니다. 아까 추심의 소송은 얘한테 못 받으면 또 달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넘어왔기 때문에 얘한테 또 달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았잖아. 그죠? 그래서 따라서 이 소멸되고 채무는 소멸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효과는 또 소급해서 소멸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그 229조의 조문 몇 개를 볼까요? 그 1항에 물론 이 조문은 같이 들어있습니다. 추심이. 그래서 우리가 금전 채권의 현금화 방법에는 두 가지 있었습니다. 추심과 전부가 있는데 자 1항에 저게 전부 전면형 할 수 있다 보이고요. 그 3항에 전부 명령은 그렇죠. 그 압류된 채권을 내가 지급에 가르면서 완전히 그 채권을 누구한테 압류 채권자에게 이전시킵니다. 이거 이전효예요. 그죠? 그리고 4항의 전문용은 별도로 227조 따로 있고요. 5항의 그 전부 명령이 제삼 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 압류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나 가압류나 배당 요구하면요, 그 전면용은 효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잠깐, 예.